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정문 미래의 2단원 총 소단원 3개의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원인 대화에서 자기 표현하기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대화를 통한 자아 개념 형성과 자기 표현의 정도를 어떻게 조절하게 되는지와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아 개념이 무엇이고 자기 표현이 무엇인지 지문 속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말로써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대화는 상호 교섭적인 의사소통이므로 대화 참여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대화에 임하는 자세와 대화의 방향이 달라진다. 먼저 대화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개념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말로써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며 대화는 상호 교섭적인 의사소통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교섭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화를 진행하며 새로운 의미를 함께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자아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을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 자아 개념은 대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해석 등에 의해 형성이 된다. 자, 먼저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입니다. 이 스스로의 대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해석을 통해서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나오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성장기에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평가하는 말을 듣는 것은 자아 개념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자아 개념과 대화 방식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자아 개념과 대화 방식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즉, 자아 개념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엄마와 민경이의 대화 상황이 드러나는데요. 여기에서 민경이가 자신이 고민되는 요소를 이야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민경아, 너는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화제를 잘 이끌어서 늘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잖아.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즉, 민경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통해서 민경이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죠. 엄마와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한 민경이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의사소통 태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네가 오늘 전학 온 민경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아까 자기소개할 때 밝게 웃으면서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 우리 반 친구들도 내 밝고 적극적인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라고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민경이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 민경이가 정말 다행이다. 좋게 봐줘서 고마워. 친구들이 반겨줘서 나도 기분이 참 좋았어. 친구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친해지고 싶어. 즉, 태민이의 말을 듣고 또다시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태도, 즉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아 개념이 반복적으로 순환한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이는 태민이와 대화하며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도 자신 태도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자아 개념은 개인의 대화 방식과 대화에 임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개인의 자아 개념은 대화 방식과 대화에 임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소통 방식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만일 자신에게서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발견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 부정적인 평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또한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의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말하기 태도를 기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된 사람은 의사소통에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발견했을 때에는 먼저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나가야 하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의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하기 태도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자아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기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을 자기 표현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대화의 내용과 표현 방식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에 민감한 소재를 꺼낸다거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제공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즉,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정보를 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과 이 표현 방식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대화는 민경이와 현서의 대화인데요. 여기서 민경이와 현서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임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현서는 민경이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인데도 민경이가 기대한 것보다 자신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둘의 대화는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마도 민경이는 이런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고 이제는 현서와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즉, 둘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지만 현서가 자신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을 했죠. 따라서 민경이는 이런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고 이제는 현서와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 표현 방식과 대화의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표현의 방식과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는지에 따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고 달라진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다시 자신을 드러내는 정도가 결정된다. 자기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에는 주로 사회적 자아를,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점진적으로 개인적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준으로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즉, 여기에서는 자기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에는 주로 사회적 자아, 즉 학교, 직장, 직업, 사는 곳과 같은 외적인 요소를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점진적으로 개인적 자아,
즉 성격, 관심사, 의견, 느낌과 같은 내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기 표현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생각열기, 즉 학습 활동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화에서는 민우와 현지의 대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민우는 부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고, 현지는 자신을 평가해주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에 등장하는 만화나 대화 상황도 함께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에서는 아까 봤던 태연이와 민경이의 발화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태연이의 말이 민경이에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영향을 주었죠. 따라서 적절합니다. 태연이는 민경이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자, 이 상황에서는 태연이가 민경이를 칭찬하는, 즉 긍정적인 평가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서 민경이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 것이죠. 따라서 태연이가 아니라 민경이가 태연이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네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말하기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즉,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자아개념, 즉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하기 태도를 길러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살펴봤었죠. 적절합니다. 민경이는 태연이와의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과도 자신 있는 태도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 사람은 대화에서도 적극적인 대화 태도를 보이고 자신감 있는 대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네요. 적극적 자세로 대화하고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한 사람은 대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네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먼저 가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민우와 현지의 대화입니다. 즉, 민우가 현지에게 농담을 했죠. 근데 현지는 너 항상 재미없는 이야기만 하더라 라고 민우의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우는 실제로 나는 말을 재미있게 못하는 아이인가 봐 라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이번에는 현지에게 너는 매번 유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태민이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태민이가 현지의 표현력, 즉 현지가 쓴 시를 칭찬하게 되고, 현지는 여기에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면서 백일장 대표로 제가 운문 부분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라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드러내게 되죠. 그렇다면 가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현지는 대화 과정에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가에서 태민이와 현지의 대화를 통해서 현지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현지는 민우와의 대화에서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되게 되었죠. 적절하네요.
가의 민우는 상대가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도록 영향 줌과 동시에 대화 과정에서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현지와 민우의 대화에서 서로는 각각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발화를 내뱉었고 스스로도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하네요. 그렇다면 나 지문 한번 읽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는 서진이와 민경이의 발화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서진이와 민경이는 처음 만나는 상황이죠. 보시면 난 엊그제 전학 온 한서진이라고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며 처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진이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민경이가 글쎄 라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선생님께서 서진이에게 친구들과는 많이 친해졌니? 라고 물어보니 서진이가 친구들이 제 말에 공감하고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 느낌이에요 라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번. 나의 민경은 말하기 곤란한 질문에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여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자 한다. 나에서는 민경이가 서진이의 너무 많은 이야기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서 새로운 화제를 제시하기 위해 아 맞아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너 혹시 달리기 좋아하니? 라는 가벼운 대화 주제를 꺼내고 있죠. 4번. 가와 나의 대화의 흐름을 통해 대화의 상호 교섭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는 것은 대화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함께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문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대화라는 것은 상호 교섭적 의사소통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발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나는 가와 달리 자아개념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순환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에서의 태민이와 현지의 대화를 통해서 현지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해서 적극적 의사소통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자아개념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순환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가는 나와 달리가 더 적절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로 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윗글은 자아개념과 관련 그리고 자기 표현과 관련된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개념은 개인의 대화 방식과 대화에 임하는 태도는 자아개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자아개념이 순환하면서 대화 방식과 대화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적절한 선지입니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표현을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 만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자아를 그리고 점진적으로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적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게 되어야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자아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아개념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계속 순환된다. 적절한 선지입니다.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확인을 했었죠. 자아개념 형성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평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자아개념이라는 것은 대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렇다면 1단원의 대화에서 자기 표현하기,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모두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단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자신을 성찰하는 글쓰기 지문 분석과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입니다. 일상의 체험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문을 통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그와 관련된 생각과 느낌을 지닌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을 통해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깨달음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이러한 체험과 깨달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미 있는 체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을 기록하여 오래 간직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에서는 의미 있는 체험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즉,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데 이러한 깨달음을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여 오래 간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체험을 기록하는 습관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과 태도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정서적, 심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일상의 체험을 기억하는 습관은 먼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바람직한 삶의 방향과 태도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체험을 기록해야 할까?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체험을 모두 글로 기록할 수는 없기에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모든 체험들을 모두 글로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체험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의 예시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의 예시들로는 이 체험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것이 기록해서 간직할 만한 체험인지, 과거에 유사한 체험을 한 적은 없었는지, 이 체험을 하며 나는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 이 체험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그 체험이 소중한 의미를 주기 때문이고 삶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반성에 따른 것일 수 있다. 일상생활 속 체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우리는 그 체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파악하고 기록으로 간직할 만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체험을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체험의 기록은 개인의 삶의 기록으로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먼 훗날까지 전해져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록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체험을 기록하는 이유가 먼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체험이 소중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체험의 기록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의 기록으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먼 훗날까지 전해져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록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씀으로써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한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삶의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몰랐던 점을 새로이 깨달을 수 있다. 또한 삶을 성찰하는 글을 쓰면서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잘못을 깨닫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자신의 행동과 말, 생각을 반성의 시각으로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나은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의 효과 중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잘못을 깨닫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라는 효과 두 가지가 나왔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의 의의 한 가지가 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더욱 나은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밑에서는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내가 기록하고 싶은 체험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 그때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체험을 통해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써보는 과정을 한다라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쓰기의 사고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쓴 예시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어 시간에 모둠 활동을 했다. 준환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주제를 자꾸 제시해서 내가 준환이의 말을 자르고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준환이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 준환이의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야 화났냐? 네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준환이는 화가 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건데 네가 그렇게 무시하니까 기분이 몹시 나빴어. 계속 내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선생님께 모둠을 바꿔달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즉 국어 시간에 모둠 활동을 하며 준환이와 겪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는 글을 통해 자신이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내가 준환이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친구의 관심사를 존중해주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는데 내가 경솔했다는 후회가 그제야 들었다. 앞으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즉,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은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외에 학습활동에서도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과 관련된 예시가 여러 개 등장을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노란색 메모지와 관련된 일기 한 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수업 시간에 필기하다가 우연히 노란색 메모지에 친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노란색 메모지를 통해서 엄마와의 경험이 떠오르게 됩니다. 엄마와의 체험, 경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때 나도 모르게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고 그 대상은 항상 가까이에 계신 엄마였다.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도 많이 했고 공부가 잘 되지 않은 탓을 엄마께 돌렸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혼내시지 않고 말없이 내 말을 듣기만 하셨다. 대신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내 책상에는 노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그것은 힘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엄마의 진심 어린 편지였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내 태도를 반성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께 짜증을 냈고 엄마는 그럴 때마다 노란 메모지에 따뜻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주셨다. 즉, 자신이 노란 메모지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경험과 관련지어서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메모지 덕분에 엄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앞으로는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번만은 이 다짐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즉,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성찰하는 글을 쓰는 습관이 필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해보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보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씀으로써 필자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깨닫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깨달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반성하고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정서적, 심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즉, 성찰하는 글을 쓰는 습관이 필자의 삶에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1번, 2번, 3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필수 유형, 즉 최다 빈출 유형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유사한 출제 포인트로 출제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는 준하니와 국어 시간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은 체험, 그리고 그를 통한 깨달음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개인의 삶의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자신의 준하니와의 모든 활동의 체험을 적은 글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둔다.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주는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 훗날까지 전해져 역사적 의미가 기록되는 글이다. 이러한 개인의 체험의 글은 개인의 삶의 기록으로서 뿐만 아니라 먼 훗날까지 전해져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록이 되기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적절하네요. 개인의 정서적, 심리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글이다. 자신의 체험을 담은 글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번. 삶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반성적 체험을 기록한 글이다. 자신의 체험과 이를 통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성적 체험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 진우는 아까 노란 메시지를 통해서 어머니와의 체험을 생각했던 글인데요. 일기 기억나시죠? 즉 노란색 메모지를 통해서 엄마와의 체험이 생각이 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적고 있는 그 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체험을 선별하고 있다.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체험을 선별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체험을 선별하여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보 전달하는 글은 진솔한 태도로 써야 함을 깨닫고 있다.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는, 즉 자신을 성찰하는 글의 한 종류이죠. 일상의 체험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깨달음을 얻고 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는 글이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 형성 초기에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수록 좋다. 일단 먼저 이 글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쓴 글이 아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삶을 성찰함으로써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개인적 삶의 의미가 있는 글이 훗날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기록이 되기도 하지만 이 글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나에 나타난 체험을 선별하게 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할까? 개인의 체험을 담은 그림으로 자신의 체험에 대한 질문을, 즉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지문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것이 기록해서 간직할 만한 체험이 맞는지, 과거에 이와 같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은 없었는지, 이 체험을 하면서 나는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 이 체험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지와 관련된, 즉 나와 관련된 질문을 했어야 하죠. 따라서 1번 이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할지에 대한 질문은 자신의 체험을 선별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단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엔 3단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 베스트입니다.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특징 그리고 방법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에 드러난 의미 있는 대상, 정서 그리고 깨달음을 찾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본문뿐만 아니라 뒤에 학습활동에 드러난 글들도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의 공감을 얻는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심을 담는 것이다. 글을 쓸 때 자신의 감정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포장된 감정만 글에 담는다면 독자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장하거나 소심하지 않은 진솔한 표현으로 자신의 정서를 담는다면 진심이 담긴 글을 쓸 수 있다. 먼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진심을 담는 글이 중요하다. 즉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지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서의 진솔한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체험에서 얻은 정서를 과장이나 왜곡이 없는 진솔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면 이 글을 접한 독자는 진심으로 필자에게 공감하고 감동하게 된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대상들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거기에서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먼저 정서의 진솔한 표현을 위해서는 과장이나 왜곡 없는 진솔한 표현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표현을 활용한다면 독자는 진심으로 필자에게 공감하고 감동하게 될 수 있다라는 진솔한 표현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진솔한 표현이 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장이 막힘없이 매끄럽고 현란한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필자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글은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독자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고 그로부터 감동도 이끌어낼 수 있다. 진심이 담긴 글을 쓰려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독자의 평가를 지나치게 고려한 소심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하려면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독자를 고려하여 진실한 태도로 글쓰기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 글의 내용이 평소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관과 일치할 때
더욱 진정성 있는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여기에서는 진솔한 표현의 효과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독자에게 진심을 전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솔한 표현의 요건 5가지도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독자의 평가를 지나치게 고려한 소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로는 자신이 실제로 체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진실한 태도로 글쓰기에 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글의 내용이 평소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관과 일치한다면 더욱 진정성 있는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라고 진솔한 표현의 요건 5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상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의 과정과 함께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물건, 예술작품, 사람들, 특정한 체험 등이 모두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필은 우리 주변의 대상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얻은 정서와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이고 감상문은 음악, 미술, 문학, 공연 등을 접하고 느낀 자신만의 고유한 정서를 담은 글이다. 여기에서는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종류 2가지, 수필 그리고 감상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대상을 관찰하기, 두 번째로는 의미 발견하기, 나의 정서 파악하기, 세 번째로는 진실하게 표현하기인데요. 이와 관련된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대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주변의 사물들을 공책에 나열하여 적은 다음 그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느낌을 자유롭게 써보면 된다. 특별히 떠오르는 느낌이 없다면 주변의 사물들을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묶어보는 데서 시작해볼 수도 있다. 대상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대상에 대해 의문을 갖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도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 대상만이 가지는 특징과 고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다면 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글을 쓸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2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대상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의문을 갖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글이 어떠한 글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글의 대상이 개미집입니다. 이 개미집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한 글인데요. 먼저 대상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길가의 개미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가장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미와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학생이 해야 할 일은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한정짓고 싶지는 않다. 급식실까지 열심히 달려가 맛있게 밥을 먹고 친구와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열심히 논쟁하고 날씨가 좋으면 최선을 다해 햇살을 느끼며 산책하는 것. 즉, 내 나이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누리는 것이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라고 믿는다. 즉,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경험을 예시로 들어서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우연히 발견한 개미집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 깊게 관찰하고 거기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밥을 먹고 친구와 논쟁하고 햇살을 느끼며 산책한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였기에 독자는 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 잘 공감할 수 있다. 즉, 정서와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글을 통해서는 독자가 필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욱 잘 공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수필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필에서도 당연히 관찰 대상과 이 관찰 대상을 통해서 필자가 깨달은 의미 있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필에서 관찰의 대상은 마리골드 꽃분입니다. 이 마리골드 꽃분의 특성이 여러 가지 등장을 하는데요. 특성은 첫 번째로 주전자의 물을 받아 마시고 있었다라는 첫 번째 특성. 두 번째로 물 기를 줄도 모르고 길어 오를 줄 물도 없는 이 꽃나무는 과연 화분에 목을 걸치고 삶은 나물이 되어 늘어져 있었습니다. 라는 두 번째 특성. 마지막 세 번째 특성은 자신이 얻은 깨달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저 혼자의 힘으로 힘차게 팔을 뻗고 일어서서 있었습니다. 단단히 주먹쥔 봉우리가 그 속에 빛나는 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즉, 시들었던 마리골드 꽃분이 다시 생명력을 되찾은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수필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얻은 깨달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지 않아 저는 이 작은 일로 하여 실로 귀중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즉 여기에서 작은 일은 마리골드 꽃분이 시들었다가 다시 스스로 피어난 일, 그리고 귀중한 뜻은 연약한 존재가 지닌 강인한 생명력입니다. 즉 이렇게 마리골드 꽃분이 시들어 버렸다가 다시 꽃핀 일을 통해서 연약한 존재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은 글이죠. 마지막 글 하나 더 살펴보고 문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상문입니다. 이 감상문에서는 불국사 대석단을 보고 얻은 깨달음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양문과 자하문 사이에는 범영루가 우뚝 솟아있어서 이 누마루 아래를 통해서 안양문에서 청운교 다리 밑을 거쳐가는 꿈길 같은 보랑이 이어져 있고 불보살들이 옥보를 옮기며 오르내리는 계단으로 만들어진 청운교, 백운교의 중앙 계단에 서서 단상을 우러르면 자하문과 범영루 사이로 석가탑과 다보탑이 보랏빛 아침 햇살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먼저 공간의 이동에 따른 불국사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묘사한 후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용한 시간을 틈타서 이 뜰을 거닐 때면 언제나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손에 안 잡히는 나의 그리운 사람은 차라리 보살, 부처이기나 했으면 좋겠거니 생각해놓으라면 나는 금세 눈시울이 더워오곤 했다. 불국사의 이 대석단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범영루 발밑에 쌓인 자연석 돌각담이었다. 우람스럽게 큰 기둥이 의좋게 짜여서 이 세상 태초의 숨소리와 화음을 아낌없이 들려준다. 이 세계에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누가 원형 그대로의 지지리도 못생긴 또는 잘생긴 돌들을 이렇게도 멋지게 다루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인가? 즉, 이 감상문에서는 불국사 대석단을 보고 자신의 느낌, 그리고 묘사, 정서, 생각이 잘 드러난 글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메모한 내용 중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 글은 아까 보셨던 개미집을 관찰해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적은 글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중심 내용에 부합하는 제목으로 글을 설정해야겠어. 첫 번째, 제목,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제목이 설정되어 있죠. 이 제목은 글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제목이 설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적절하네요. 묘사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지. 보시면 요 첫 번째 문단에 작디작은부터 멋진 장벽을 쌓고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개미집을 묘사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소개하여 주제를 심화하는 데 사용해야겠어. 이 글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의 예시죠. 따라서 어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것도 없고 이를 통해서 주제를 심화한다 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나열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여기에 보시면 보통 우리는 학생이 해야 할 일은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을 나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을 글의 대상으로 삼아 내 생각을 표현해야겠어.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히 자신의 눈을 사로잡은 개미집을 발견하고 그 개미집에 대한 체험을 글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글이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아까 보셨던 대석단과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예술작품을 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어. 즉, 불국사 대석단이라는 것을 감상 대상으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토암산 기슭의 불국사 대석단이 이 글의 감상 대상이 되겠군. 여기에 보시면 이 글의 대상은 토암산 기슭의 불국사 대석단이 맞죠. 따라서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묘사와 필자의 진솔한 정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글은 감상문이기 때문에 불국사 대석단에 대한 묘사 그리고 이를 본 필자의 진솔한 정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윗 글을 쓸 때에는 내용이나 형식이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어 필자는 반드시 그에 맞춰 써야 할 거야. 3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글은 감상문에 해당하죠. 감상문은 정해진 내용이나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형식이 관습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윗글을 쓴 필자는 자신의 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이 글을 썼을 거야. 감상문이라는 것은 경험에 대한 자신의 감상이나 감동을 오래 기억하고 싶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을 때 쓰는 글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나의 필자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기 위해 메모한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신데요. 나의 글은 아까 살펴보았던 마리골드 꽃분을 보고 자신이 느낀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에 해당했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의 대상, 작업장의 마리골드 꽃분. 필자는 작업장의 마리골드 꽃분을 통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관찰 대상은 작업장의 마리골드 꽃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 관찰하기, 의미 발견하기. 며칠 동안 물을 주지 못하자 시들어버림. 여기 보시면 며칠 연휴를 끝내고 작업장에 나가보니부터 나물이 되어들어져 있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며칠 동안 작업장에 가지 못하였고 그동안 시들어져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관찰하기, 의미 발견하기.
마리골드 꽃분은 메마른 땅에서 갈증에 시달리는 존재임.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메마른 땅에서 갈증에 시달리는 제 족속과는 달리 라고 되어 있죠. 즉 메마른 땅에서 갈증에 시달리는 것은 필자 자신이고 마리골드 꽃분은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관찰하기, 의미 발견하기. 물을 뿌리고 구석에 두었더니 스스로의 힘으로 피어남. 대상으로부터 얻은 깨달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라도 그 속에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 글을 통해서 보시면 물을 뿌려서 구석에 치워 두었더니 이를 통해서 실로 귀중한 뜻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즉, 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시들었던 마리골드 꽃분이 생명을 되찾은 일이었고 귀중한 뜻은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4번, 5번 선지 모두 적절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여기까지 3단원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문제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 작문 미래엔 2단원 1, 2, 3단원에 해당하는 모든 지문 분석 문제풀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